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떤 상황이 가장 피하고 싶으셨나요? 오래된 연인을 쇼핑몰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아니면 면접관이 옛 직장 상사였을 때? 심지어 강의실 문이 열리고 당신이 무시하던 사람이 교수로 걸어 들어온다면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앞으로의 일도 걱정되겠죠. 그만큼 예상치 못한 만남은 우리를 당황시키고 숨도 쉬기 어렵게 만듭니다. 웬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이런 충격적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토록 권했던 명문대에 들어간 여성. 하지만 첫 강의실에서 마주친 교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데요. 구면도 있다는 그 교수의 말에 주인공 말고 한 명의 여성 또한 사색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레이첼입니다. 이제 21살이고 정말 자랑할 만한 사실은 열심히 노력해서 명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지만 최근 우리 가족에게 말도 안 되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2살 생일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아침부터 엄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구워주셨고 아빠는 비밀스레 준비한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상자 안에는 제가 몇 달 동안 졸랐던 은빛 별 모양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들고 뛰어다닐 때 저를 바라보는 그 아빠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놀이공원 방문이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외출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공주님 생일이니까 원하는 건 다 해. 아빠의 그 말에 저는 어린 마음에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조수석에서 저를 한 번씩 바라보시면서 웃어주셨고 아빠는 운전석에서 가끔 백미러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행복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완전한 기억으로 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엄마의 비명소리.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어요.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려온 대형 트럭. 그것을 본 아빠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엄마와 저가 앉은 왼쪽을 보호했습니다. 그 결과 트럭은 운전석 쪽으로 정면 충돌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팔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고 얼굴 여기저기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 엄마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제 질문에 엄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2살 생일날 저는 아빠를 영원히 잃었어요. 아빠는 저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어떤 육체적 상처보다 아빠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는 제 병실 의자에서 며칠을 꼬박 세우셨어요. 장례식은 모든 것이 흐릿한 꿈 같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위로의 말들 그리고 끝나지 않는 울음소리.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빠의 사진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에는 아빠가 선물해준 별 목걸이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목에 절대 다른 목걸이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빠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항상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우리를 웃게 하던 아빠의 자리는 이제 차갑게 비어 있었어요. 엄마는 강한 척하려 했지만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슬픔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가해자인 트럭 기사는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는 체포되었고 우리는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엄마는 저에게 충격적인 결정을 알려주셨어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세 딸이 있대. 가장이 감옥에 가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엄마의 말씀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아빠를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13살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었지만 엄마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보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을 나가셨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평소와 같이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눈은 밤새 울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던 중 엄마가 입을 여셨습니다.
아빠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아빠는 늘 깊게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정이 넘치는 분이셨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엄마와 저를 지켜낸 모습.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의 결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의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아빠라면 그랬을 거야 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어요. 아빠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엄마는 2배로 일하셨고 저는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제 생일은 여전히 괴로운 날이었어요. 그날만큼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14시 되던 해 엄마는 제 생일에 작은 케이크를 준비하셨어요. 촛불을 끄고 난 후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내 생일이 슬픈 날이 되어버려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태어난 날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큰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놀이공원을 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제 생일이 이렇게 비통한 날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축하받지 않았으면 아빠가 지금 곁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가 슬픔을 숨기며 저를 축하하시지만 저는 여전히 생일을 축하받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 생일을 알리지 않았고 생일 축하를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더 이상 챙기지 말자고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에 몰두했어요. 학업은 제가 슬픔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점점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갔어요. 함께 영화를 보고 요리를 하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최고의 친구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우리는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저는 명문대학교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아빠가 생전에 항상 우리 딸은 꼭 좋은 대학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마침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아빠가 이 순간을 함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빠의 꿈을 이루어드린 것 같아 뿌듯했어요. 대학 입학 전 엄마와 함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엄마에게 작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던 중 저는 엄마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 통화하고 평소보다 화장을 더 신경 쓰시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낌새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친구 만난다며 외출하시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엄마에게도 사생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와 함께 TV를 보다가 문득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엄마, 남자친구 생겼지? 제 질문에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저를 덮쳤어요. 한편으로는 아빠 이후 엄마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빠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체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언제 소개시켜 줄 거예요? 제가 담담하게 물었을 때 엄마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어렸어요. 아마도 제가 반대할까봐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 소개해 줄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세계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빠의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빠는 말없이 미소만 지으셨어요. 엄마가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약속을 잡은 날, 저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초조했어요. 옷을 3번이나 갈아입으며 괜히 긴장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다 문득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결국 만나게 될 사람은 엄마의 남자친구라 생각했지만 어쩐지 제 삶이 크게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하셨어요. 오랜만에 꺼내 입은 원피스는 아빠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옷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설렘에 찬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이 만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에 있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엄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연인을 만났어요. 예상과 달리 그는 동양인, 특히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 사람은 우리를 보자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류 드라마와 케이팝을 즐겨봤던 저였지만 제 실제 생활에 동양인이 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그의 모습에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엄마는 조금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재빨리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 아저씨는 대학교 교수야. 문학을 가르치신대. 그 말에 잠시 관심이 생겼지만 곧 다시 어색함이 밀려왔어요. 식사 내내 저는 최소한의 대답만 했습니다. 네, 아니요, 괜찮아요 정도의 짧은 대답들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민수 아저씨는 계속해서 제게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벽을 쌓은 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하실 계획인가요? 문학이요. 오, 그렇군요. 혹시 한국 문학에도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요. 영문학이 전공입니다. 대화는 그렇게 건조하게 이어졌어요. 엄마는 저와 김민수 아저씨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살리려 애쓰셨지만 제 마음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김민수 아저씨는 저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어요. 대학 입학 축하 선물이에요. 영문학을 공부하신다고 어머니께 들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받아든 책은 영문학 비평서로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감정을 추스르고 형식적인 감사 인사만 전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빠른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했던 제시카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던 중 엄마와 민수 아저씨가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빨리 제시카와 인사를 하고 보내려고 했지만 저희 엄마를 본 제시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너희 엄마 남친이 동양이냐?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가 불편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시카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엄마와 민수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네며 영어를 너무 잘하신다며 과장된 칭찬을 건넸고 이어서 길은 잘 찾으시나요? 라는 말로 은근히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에 제시카의 팔을 꼬집어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선을 넘는 발언을 했어요.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미국도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시카, 이 사람은 이제 곧 내 남편이 될 사람이야. 그런 말은 삼가줬으면 좋겠구나. 제시카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뜨면서 너무 그림이 안 나온다 며 빈정거렸어요. 그 자리에 남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엄마는 침착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런 친구는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순간 저는 엄마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민수 아저씨의 담담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서 상처받은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제시카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는지 모르겠지만 손에 들고 있던 선물 받은 책을 신경질적으로 책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시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여전히 민수 아저씨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희 엄마 남친, 전형적인 아시안 남자 아니야? 드라마 속 한국 남자들이랑은 다르던데.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널 알던 때부터 느꼈지만 너 동양인 친구들 볼 때마다 무시하는 거 정말 별로야. 그러다 진짜 큰 코 다친다. 제 목소리가 떨렸고 카페 안에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시카는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곧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뭐? 너 그 아저씨랑 엄마랑 잘 되는 거 놔둘 거야? 동양인이잖아?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시카와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엄마와 민수 아저씨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학 입학 준비와 독립 계획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엄마에게는 자신의 데이트를 즐기라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빠의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운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그 사람이 동양인이라는 사실에 느끼는 미묘한 감정이 공존했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민수 아저씨의 선물, 그 영문학 비평서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책 표지 안쪽에는 그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빛나길 바랍니다. 그 글귀를 읽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친절함이 고마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에게 보인 차가운 태도가 부끄러웠어요.
어쩌면 제시카와 내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어요. 독립 준비를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민수 아저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공부를 핑계로 거절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다가오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머지않아 저는 다시 그들과 마주해야 하고 그때는 더 성숙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대학 오리엔테이션 날이 드디어 왔어요. 아침부터 옷을 고르는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엄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국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블라우스와 데님 팬츠를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돈하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봐. 엄마는 출발하기 전등을 두드리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민수 아저씨는 이미 출근했는지 집에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그와 마주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같이 지내고 있지만 아저씨의 존재가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았거든요. 캠퍼스에 도착하자 사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활기가 넘쳤어요. 신입생들은 저마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강의실을 찾아 걸어가는데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대학생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상상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의실 입구에 도착해 안을 들여다봤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제시카, 제가 얼마 전에 절교를 한 그 친구가 앞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다행히도 제시카는 저를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주변 학생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동안 문득 옆자리 여학생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김 교수님이 이 학과의 핵심 수업을 맡으신대. 우리 담당 교수 되면 좋겠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래. 맞아. 학생들 사이에서 평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 강의도 재밌고 피드백도 꼼꼼하게 해주신대. 김 교수님? 흔한 성씨일 테니 우연의 일치겠지만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 아저씨였어요. 엄마의 남자친구가 이제 새아빠가 될 사람이 제 전공 교수였던 것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에 땀이 찼어요. 김민수 교수는 단상 위로 올라가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교실을 훑다가 제게 닿았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의 학업을 지도할 김민수 교수입니다. 영문학 비평과 현대 문학 이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리고 구면도 있네요. 잘 부탁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그의 눈빛이 순간 제가 앉아있는 전혀 반대편을 향했습니다. 제시카를 주시하면서 구면이라고 한 거였습니다. 저 둘 사이의 사건은 저만 알고 있으니 다른 누구도 그 의미를 몰랐겠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도 김민수 교수가 엄마의 남자친구라는 것을 기억해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될지 머리가 복잡하겠죠. 오리엔테이션 내내 저는 거의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연히, 아니 운명이 장난을 치는 걸까요? 엄마의 남자친구가 제 교수라니, 그것도 제가 앞으로 4년간 가장 많이 마주칠 핵심 과목 교수라니.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수 씨. 마침내 OT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시카 주변으로 몇몇 학생들이 모여들어 어떻게 교수님을 아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저 역시 빠르게 강의실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 근처에서 민수 아저씨와 마주쳤어요. 오늘 많이 놀랐죠?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캠퍼스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민수 씨에게 연락 받았어. 많이 놀랐겠구나? 엄마의 말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숨겼냐고 따져 물었어요. 엄마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민수 아저씨가 제 대학교 교수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제가 그의 수업을 듣게 될지는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설사 알았더라도 제가 대학 선택을 바꾸거나 불필요하게 스트레스 받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앉았어요.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지만 문득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였어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사실 저도 편견이 있었어요. 엄마가 행복해지길 바라면서도 아빠의 자리를 누가 채운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동양인이어서 싫었던 것도 분명 있었고요. 제가 제시카보다 나빴던 것 같아요. 말을 마치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민수 아저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이제부터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희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돼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 민수 아저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교수고 당신은 학생이에요. 공적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어떤 특혜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 엄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집에서는 우리가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의 말은 명확했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민수 아저씨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수님으로서의 모습이. 제시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애도 많이 당황했을 텐데. 제 말에 민수 아저씨는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어색함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민수 아저씨는 한국에서의 학창시절 이야기, 미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 등을 들려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방 책상 위에 놓인 그가 선물해준 영문학 비평서를 펼쳤어요. 이제야 제대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그의 필체로 쓰인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학은 삶을 이해하는 창이다. 그 창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보길.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제 마음의 창도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학교 생활, 그리고 서서히 변화될 가족 관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밀려왔어요.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며칠이 지나고 대학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첫 수업들은 기대했던 것만큼 흥미로웠고 새로운 친구들도 몇 명 사귀게 되었습니다. 민수 아저씨. 아니, 교수님의 수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면 첫 강의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가끔 캠퍼스에서 멀리서 그를 마주치면 이전과는 다르게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돌리고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최대한 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다 문득 달력을 보니 내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그날, 몇 년 전은 이날을 그저 지나가길 바랐어요. 생일 축하는커녕 누군가 언급하는 것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제 생일을 알리지 않았고 그날은 마치 평범한 하루처럼 조용히 보내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말이라 교수, 아니 민수 아저씨와도 얼굴 마주칠 일이 없을 테니 안심이었죠.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려 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집을 빠져나가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른 아침부터 누가 부엌에 있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하니 민수 아저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벌써 일어났구나? 아직 다 준비가 안 됐는데. 그의 말에 제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생일을 그에게 말했을 테고 그는 이렇게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순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외면해왔던 이날의 의미, 그리고 그날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괜찮아요. 저 오늘 일찍 나가볼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빠르게 현관으로 향했지만
민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엄마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거야. 괜찮으면 10분만 시간을 내줬으면 해.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10분이라면 견딜 수 있을까? 결심을 하고 천천히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민수 아저씨는 커피를 내려 제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케이크 위에 조심스레 촛불을 밝혔습니다. 생일 축하해. 단 3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날을 기억해준 것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준 것 자체가 어쩐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난 레이첼이 어떤 날을 지내왔는지 알아. 엄마가 조금 얘기해줬어. 아마 원하는 건 이런 축하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을 전하고 싶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특히 누군가와 이별이 더욱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야. 생일은 슬픈 날이 아니라 이 세상에 레이첼이 와준 축복의 날이야. 그의 말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때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엄마는 제 모습을 보고 곧바로 옆에 와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어요. 다 괜찮아. 우리가 여기 있어. 엄마의 따뜻한 팔에 안겨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불현듯 눈물 사이로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제게 해주셨던 생일 축하, 그날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생일은 아빠를 잃은 날이 아니라 아빠와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날이라는 것을. 민수 아저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선물 상자를 내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특별히 찾아본 거야. 열어볼래? 손을 뻗어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포장을 조심스럽게 풀자 안에서 작은 은색 별 모양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아빠가 제 12살 생일에 선물해 주셨던 것과 거의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물음에 민수 아저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엄마에게 들었어. 사고로 원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비슷한 걸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뒤졌지. 똑같진 않지만 의미는 같길 바라.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세심하게 저를 생각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엄마와 저를 소중히 여기는지 느껴졌어요. 목걸이를 손에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수 아저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존재가 우리에겐 가장 큰 선물이야. 그걸 기억해줬으면 해.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엄마와 민수 아저씨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아빠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 그 자리를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민수 아저씨는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전환했어요. 자, 이제 촛불을 불어볼까? 소원도 빌고 오랜만에 생일 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눈을 감고 진심으로 소원을 빌었어요. 아빠, 지금의 저를 봐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조금 다른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일 용기를 주세요. 촛불을 불고 난 후 민수 아저씨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시간 괜찮다면 특별한 곳에 데려가고 싶은데. 호기심이 생겼지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라 민수 아저씨의 안내에 따라 도시를 벗어났어요. 1시간 정도 달린 후 우리는 작은 언덕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가끔 생각을 정리하러 오는 곳이야. 오늘은 레이첼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민수 아저씨는 준비해온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꺼냈어요. 그가 아침부터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아빠에 대한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처음으로 저는 제 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날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아빠를 잃은 날이니까요. 제 고백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를 가장 바라셨을 거야. 특히 오늘 같은 생일날은 민수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슬픔을 영원히 지울 순 없지만 그 옆에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갈 수는 있어.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그의 말이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아빠를 잊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 대한 추억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선물 받은 별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같았습니다. 아빠의 사랑과 지금 제 곁에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증표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랜만에 제 방에 있던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들, 특히 마지막 생일에 찍은 사진을 오랫동안 보지 않았었어요. 이제는 그 사진을 바라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빠의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아빠가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빠라면 분명 저희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이제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속삭이듯 말하며 손에 쥔 목걸이를 바라보았어요. 문득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와 민수 아저씨가 함께 서 있었어요. 자기 전에 이야기 좀 할까? 엄마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제 방에 앉아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아저씨와 엄마의 결혼 계획, 우리가 함께 살아갈 방향에 대해. 그것은 조금 낯설지만 기대되는 미래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하루 경험한 감정들, 깨달은 것들을 모두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부터 내 생일은 더 이상 슬픔의 기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 새로운 가족 관계,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질 무수한 가능성들. 이 모든 것을 아빠도 어딘가에서 응원해주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목에 걸린 별 목걸이를 손으로 꼭 쥐며 저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이야기 잘으셨나요? 이제 저는 민수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호칭이 입에서 나와요. 대학 2학년에 올라가며 아빠의 수업도 두 번째 듣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여전히 교수님이라 부르지만요. 엄마와 아빠는 작년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는 캠퍼스 근처로 이사했어요. 제 생일에는 이제 세 사람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아빠가 남긴 추억도 함께 나눕니다. 가끔 제시카와 캠퍼스에서 마주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에요. 어쩌면 언젠가 그녀와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변하니까요. 저처럼 말이죠. 저와 비슷한 사연을 겪으신 분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슬픔은 나눈이 반이 되는 게 맞더라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